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토요 랭킹쇼.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문을 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하종대 채널A 보도본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랭킹 소개에 앞서서요.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충남 아산의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서상희 기자, 화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충남 아산의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7시 48분입니다. 불은 공장 한 개 동을 모두 태우고 옆 동으로 옮겨 붙었는데요. 소방당국은 오전 8시 16분 인접소방서 인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인 오전 11시쯤 큰 불길을 잡고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등 400여 명과 장비 50대, 소방 헬기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119 화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화재 발생 지역을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무쪼록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잘 견뎌주시고 이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국민의 품으로, 자유의 품으로 오시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카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으로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제 고통의 시간을 접으시고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의 품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병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채널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할 때 육성 메시지를 전할 거라고 했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말씀하시고 본인 그런 건 전혀 지장 없으시고요. 어느 정도 회복되면 가족분들은 대통령께서 가족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일체 만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만나시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또 재차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2월 2일 날 바로 퇴원이 가능하실지 아니면 그때 돼서 이제 의료진들이 조금 더 병원에 계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퇴원하신 날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아마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네,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2월 초에 태어나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에 온통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박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아마 2월 초쯤 병원에서 퇴원하면 직접 육성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네. 계획으로는. 근데 시점이 참 아주 공교롭습니다. 2월 11일 일단 대선 후보 등록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전국에 이제 들어가는 시점인데, 제가 볼 때는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 정부가 이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야권의 어떤 면에서 분열을 노리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건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쩌면 야권에 불리하게 하는 메시지는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뉘앙스에 따라서 실제로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식이든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을 지지해도 이게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데 이 중도층의 대부분 분들이 사실은 지난 탄핵 때 찬성한 분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 선택을 탄핵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이 문제이고 또 지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강성 보충들이 그렇다면 또 회의적인 어떤 반응들이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이 문제가 단지 그때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태극기라는 세력들이 계속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식이든지 뭔가 압박을 할 가능성이 이번에 대구 방문할 때도 보면 그 대구 방문제 와서 뭐 항의 시위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거는 윤석열 후보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 변수는 야권에게는 저는 크게 유리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상황이 아닐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맞춰서 박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공개했는데요. 책을 통해서 탄핵 절차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의지를 표명해달라 이런 지지자의 편지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할 것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들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종대 선임 기자, 물론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정치에 복귀하려는 마음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벌써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뭐 정치에까지 복귀한다는 거는 이미 대통령 하셨잖아요. 대통령 하시고 또 하나는 대통령 끝나고 사실 나온 게 정식으로 퇴임한 게 아니고 이제 탄핵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쫓겨난 건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 정치 그 지형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많이 지지하는 세력이 결국은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로 하는 우리공화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지지하는 게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하는 걸 봐서 정치 자체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수는 있다. 그거는 이제 보수계층의 통합, 어떻게 보면 좀 중도까지도 같이 통할할 수 있는 그런 국민 대통합의 메시지 이 정도는 아마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눈에 띄는 부분이 또 있긴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옥준 서신로에서 2017년 10월에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그때 당시 말이 되지 않는 이유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판단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검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네, 이 대목을 두고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저런 결정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윤석열 당시 지검장은 지검장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결국 지금 이제 야당이 후보가 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검찰로서 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다만 본인이 이제 야당 후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야권 분열로 가면 본인이 필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봉합하고 가야 되는데 저런 말들이 자꾸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푸느냐 문제가 본인이 대선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좀 받아들었는데 어떻게 잘 해결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종대 기자. 좀 저게 마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저게. 그러니까
영장을 원래 발부할 때 그 혐의를 쓰잖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영장이 발부될 때는 이재용 삼성 부의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재판을 하다 보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재판하니까 원래 1심 재판 6개월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더 늘어난다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 석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혐의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롯데 혐의라든지 이런 혐의를 추가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다른 큰 사건들도 만약에 1심에서 6개월 이상 만약에 재판이 계속될 것 같다 하면은 통상적으로 검찰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결정은 영장을 발부한 그 판사한테 있는 것이지, 그게 전혀 무슨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후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저건 잘못된 논쟁이고 저 자체는 검찰에서 통상적인 일이었다. 다만 검찰에서는 과거에 통상적으로 써왔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저걸 보고 크게 반발해가지고 아예 재판에 응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좀 관행적으로 써왔던 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검찰 내부에서 반성이 있었던 사실이에요. 네, 하동대 기자가 당시 상황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과연 그럼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시에 당신은 나는 공직자로서 법 집행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욕심서신 엮은 책이 나왔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이제 후보님 2017년 10월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추가 구속영장 발부한 걸 두고 약간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자 신분으로서 또 법 집행을 한 부분과 또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다 크게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그 평가, 그리고 국민의 통합,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이 좀 빠른 쾌유를 늘 빌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공직자로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아까 나왔던 얘기 자체가 윤 후보랑 전혀 무관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지자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윤 후보에 대한 반감을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윤석열 후보 어떻게 이 문제 돌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이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면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탄핵은 국회하고 헌법재판소가 한 일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현재 후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수사, 형사처벌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 일이에요. 그 분명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이잖아요. 이 중에서 그러면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느낄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러나 지금 현재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대부분 그게 다 무죄가 났다, 그런다면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잘못한 거죠. 문제가 있죠. 너무 과잉 수사를 한 거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유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탄핵은 소추자, 즉 기소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국회이고, 그거를 마치 법원처럼 판결을 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예요. 그러니까 그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달 퇴원과 함께 어떤 메시지를 낼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선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 랭킹 만나보시죠. 오직 민생, 그리고 정권 교체. 2022년 새해 첫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았는데요. 부산과 인천을 찾은 두 후보, 신년 메시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직 민생, 경제 회복에 온 힘을 바치겠다. 이것이 새해 첫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정권 교체, 새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후보는 민생, 윤 후보는 정권 교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포퓰리즘 공격에 좀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25조 원 정도 하자고 그만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원 지원을 말씀하셨고 그 후에 다시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100조 원 지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제시했던 금액은 훨씬 넘어서는 규모로 추경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M1 소총 하나 들고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고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 국가를 지키려고 뛰어든 젊은이처럼 저 역시도 정치 훈련 받지 않았지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똑같은 마음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확실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민생 얘기를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이현중 의원님 네. 두 사람의 메시지 차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생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여당의 후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 민생이 어려워진 게 물론 코로나 전국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5년에 대한 평가거든요. 근데 5년의 평가가 결국 민생이 무너졌기 때문에 본인은 민생을 살려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재명 후보는 현 정권과의 차별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게 뭐냐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정권 교체처럼 느껴지게끔 만드는 전략. 이게 바로 이제 민생을 강조하면서 현 정부보다는 어떤 면에서 민생에서 더 회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착시 효과를 주기 위한 저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지지층, 고정 지지층에 굉장히 흔들리는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여론사를 보면 응집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정권 교체를 바라긴 하지만 과연 윤석열 후보로 될까라는 데 대한 이제 의문들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TK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제 여론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지금 거듭 지난 대구 방문이어서 좀 전에 보신 화면에서 보면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공산주의를 소총 하나로 했다. 안보 문제, 즉 보수층들의 어떤 고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어조를 통해서 일단은 연초는 일단 확실히 자기 지지층을 먼저 붙잡고 가겠다. 아마 그런 전략 차원에서 지금 저런 슬로건을 내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서도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후보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소총, 공산 세력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정권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대구 경북을 찾았는데 유독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 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이런 중범죄 그 확정적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네, 윤 후보가 한 얘기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두고 무식한 삼류 바보다. 또 이재명 후보의 토론 제안에는 내가 바보냐, 정말 가짜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발언 수위가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죠. 저는 이게 대선 후보가 저렇게 대응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비판을 할 수 있고 정권에 대해서 물론 정권을 바꾸자 하는 부분 주장은 할 수 있어요.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말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요. 그 내용이 너무 강하게 되고 너무 그냥 좀 이런 표현이 좀 제 표현이 강할 수 있는데 일반 그냥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국민들 볼 때 상당히 품격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대선 후보가 말에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을 강하게 하더라도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듣는 사람이 아프게 느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저렇게 얘기하면요. 반발만 사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공산 세력
이게 무슨 무식한 삼류 바보 이런 말들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색깔론을 연상하는 이런 발언을 합니까? 주사파 얘기하고요. 저는 그게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먹힐 수 있는 얘기일까? 전 답답합니다, 솔직히. 제가 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윤석열의 왜 저런 발언이 과연 윤석열만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정권 교체론을 가지고 물론 지금 본인이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 결집 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결집 과정에서 결국 중도층을 또 잃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저희한테 손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높을 때 과연 정권 교체를 하나만 믿고 갈 수 있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선 후보는 정권 교체론 플러스해서 본인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비전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얘기하시고 저런 강한 톤은 밑에 선두에 그 활동하시는 분들 하라고 하세요. 후보가 저런 얘기 할 때는 절대로 안 돼요. 저런 메시지가 결국은 국민의 실망감을 키워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와 선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뭐 이런 조언까지 하셨는데 자, 민주당은 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응수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식한 삼류 바보 검찰총장을 쓴 건 반성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도가 지나친 이야기를 계속 하셔서요. 저는 네거티브 공세는 지지율 떨어지니까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2등 전략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정대 기자, 지금 얘기는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비판인 건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윤석열 후보 계속 처음에 당 후보로 이제 확정됐을 때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었거든요. 지금 거의 뭐 연말 돼가지고 이미 뒤집어졌다, 이제 골든 크라스 이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거친 발언, 거친 입이 됐으니까 아마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과연 저렇게 발언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만 얘기하더라도 왜 저런 얘기할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론정보학과 나와서 커뮤니케이션 학을 배웠거든요. 그럼 남을 설득을 하려면은 이게 정치 대선도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상대 지지하는 사람을 끌어와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메시지보다도 뭐에 더 집중을 해야 되면 태도, 음색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그런 태도, 말투도 아주 음색도 아주 부드럽게, 태도도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태도에서 55%가 설득을 당하고 그다음에 말투에서 오히려 38%가 설득을 당하고 메시지 가지고는 7%뿐이 설득을 안 당한다고 하는 게 미국의 유명 학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려 벌써 50년 전에 나온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만약에 좀 강한 발언, 거친 발언을 하고 싶으면 그 다른 여러 대변인도 있고 다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하는 분한테 시키시고 대통령이 될 뿐이잖아요. 그러면 품격 있는 언어를 쓰셔야죠. 그래야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오히려 제고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최근 윤 후보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 상황도 매우 어렵고 또 국민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노의 언어보다는 좀 희망의 언어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서로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할지에 관한 언어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기왕이면 똑같은 뜻 말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러실까. 이전보다 굉장히 강한 워딩들을 많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후보도 뭐 희망의 언어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희망의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저는 뭐 강한 워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뭐 그동안 그렇게 자주 민주당이 저를 공격하는 것에 비해서 제가 뭐 그렇게 자주 그런 걸 했습니까? 희망의 그 말씀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를 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윤 후보를 향해서 분노의 언어보다는 희망의 언어를 써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최근 연이어서 센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성격도 세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윤 후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니까 되게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요. 되게 푸근한 그런 이미지여서 되게 순하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성격이 그러신지 아니면은 센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지. 저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는 영화 보면 잘 우는 그런,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좀 서운한 게 있어도 그걸 제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국민들에게 알려진 그런 사건을 처리하고 하는 것 때문에 사진도 막 엄청나게 찍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세게 나온 거를 뽑아서 이제 하겠지. 그렇죠, 그렇죠. 네, 윤석열 후보 지난달 25일부터 성렬이 형네 밥집 유튜브 채널로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서 부드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동영상 속 모습과 최근의 강경 발언 사이에 좀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센 발언은 원래 원조는 이재명 후보거든요. 네. 예전에 근데 처음에 종전선언 반대하면 다 친일 세력이다. 뭐 이런 등등 발언을 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 카스라 테프트 조약 때문에 뭐 이 우리나라 분단된 게 미국 때문이다. 바로 그 미국 의원들 앞에 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전략을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부드러운 이 용어를 많이 일부러 쓰려고 그러고 사과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그 전략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장점은 그 출신 자체를 일단 이미지가 셉니다. 네. 전직 검찰총장,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조국 추미애와 싸웠던 이미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그 이미지 자체로만 굉장히 센 이미지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뭐 의회에서 아까 좀 전에 여자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모습만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형님 같다. 근데 이렇게 좀 말이 어떤 면에서 세다. 이게 이제 이미지가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제 저런 이미지, 친근한 이미지를 다져가는 게 윤 후보한테는 상당히 장점인데 바로 20, 30대가 원하는 게 저런 거거든요. 아, 성렬이 형, 뭐 술 한잔 하고 뭐 쉽게 이야기하고 이럴 수 있는 일인데 최근에 지지율이 있으면서 굉장히 막 강하고 인상 쓰고 이런 이미지만 이제 강하게 노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을 떨어뜨렸던 이미지를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쭉 말씀하셨지만 공통적으로 지금의 이 보수 후보라는 것은요 좀 폭이 넓고 그다음에 그래도 좀 전체적인 어떤 면에서 공격도 좀 공격적이지 않고 이게 이제 보수층의 기본적인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미지를 본인이 떠안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조급함. 사실 지난 4.15 총선 때 그때 이제 보면 야당이 장외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결국은 상당히 선거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저는 이 조급함보다는 정말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아까 저 여성분이 이야기했던 그 이미지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강경해지다 보니까 좀 이미지의 어떤 이중성들이 상당히 지금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의 강경 발언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또 하나의 리스크를 꼽자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가 들어서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는 연일 선대위 해체를 주장하면서 내부 비판을 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선대위인지 이준석 대책위원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지 말고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향으로 선대위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책보다는 선거 대책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선대위가 이준석 대책위원회 같이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보기 안 좋고 국민들이 보기도 안 좋을 겁니다. 선대위가 득표에 기여되는 활동을 한 것이 기억 남는 게 있느냐? 우리가 했던 인재 영입 중에서 우리의 지형을 넓힌 경우가 있는가? 안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건 없고 나간 것만 많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외형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거 때 선대위가 재구성되는 과정은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거든요. 김정위원장과 뭐 상황 공유 정도 하고 특기할 만한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없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선대위 해체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까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갈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각자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저와 또 우리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의 우리 이준석 대표가 저는 저대로 우리 이준석 대표는 우리 이 대표님 대로 맡은 역할을 잘 해내면 얼마든지 시너지를 가지고 이 선거 캠페인을 해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선대위 쇄신 계획 없고요. 선거 2달 남겨놓고 선대위 쇄신하라는 거는
그건 아주 선거 포기하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봐야 돼요. 하종대 기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선대 해체 주장에 윤석열 후보는 악의적인 공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 들은 걸 얘기를 들어봐도 지난번 울산해동 때처럼 다시 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내밀 그런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이 갈등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저 화면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준석 대표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금방 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 윤석열 후보한테는 사람 아까 이제 갈등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갈등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게 지금 뭔가 두 사람 사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딱 이준석 대표만 지금 그 적극적으로 지지를 끌어내야 될 사람이 이준석 대표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당내 경선했을 때 홍준표, 유승민 그런 다른 후보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끌어내느냐가 바로 자신의 당선을 이끌어낼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그 결정의 가장 핵심에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물론 전체 지금 뭐 쇄신을 뭐 얘기하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쭉 취재를 보면 그거 아니어도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만나자고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손을 내밀면은 얼마든지 저는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지금 뭐 알아서 자기가 나갔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시간을 끌면 어떻게 돼요? 결국 지지자들은 실망하고 중도층은 결국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그거 빨리 보시고 오늘이라도 빨리 예. 두 사람이 만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손을 내밀면 잡을 거다. 근데 지금 악수하는 장면이 바로 조금 전에 1월 1일 서울 현충원을 참배할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대화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덕담 말고는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 갈등이 풀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가 득표에 기여한 게 있느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대위가 뭐 전혀 역할을 안 했다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선대위가 상당히 삐걱거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선대위를 좀 체제를 바꿀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 얘기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그건 이제 더 연구가 돼야 할 부분이지만 선대위가 메모드급으로 꾸려지면서 사실은 이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좀 체제를 바꿀 필요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 대표가 하라는 대로 할 거냐 그건 또 다른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선대위가 사실은 이게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 쪽 중심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하시는 역할이 많이 부각되거나 또는 좀 일률적으로 뭔가 지시가 내려가면 그 시가 이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각각 각계 전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선대위의 쇄신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후보의 또 다른 악재라고 하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일 텐데요. 최근 김건희 씨의 오빠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졸업증명서 갖다 내면 졸업증명서가 진짜인지 증명하라는 것과 똑같다. 옛날 타블로 씨의 사건이 있었죠. 스탠포드 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증명서를 냈지만 그게 진짜냐 또 이렇게 논란이 됐던 이제 그런 과거 사례를 들어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여동생은 단 하나도 위조라거나 사본을 낸 게 없이 전부 다 원본을 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여동생은 사석에서 술 먹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비치다 보니까 일주일 전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오히려 깎아내린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당시 김건희 씨의 사과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지금 김건희 씨는 모든 게 나의 불찰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김건희 씨 오빠는 오히려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비춰지다 보니까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물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거겠지만요. 지금은 선거 국면입니다. 선거 국면은 모든 면에서 선거 전략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그게 일반 국민들이 알려져야 되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죠. 지금 선대위가 문제가 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건희 씨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는 내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대위가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이 태도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후보의 가족 문제는 다 전체 어떤 면에서 보면 선대위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난 대구 내려갔을 때도 그 강한 발언할 때도 선대에 준 이 선대에서 마련한 이 입장문을 읽지 않고 본인이 그냥 즉석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한 의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건희 씨는 나와서 국민들에게 본인의 그 부풀린 거를 사과를 했는데 오빠는 나와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제가 볼 때 선대위에서 전혀 제가 볼 때는 이 거치지 않고 그냥 즉석에서 아마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후보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 김건희 씨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아예 김혜경 씨 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식 의원이 지금 팀장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배우자 실장을 맡고 그렇죠. 있어요. 배우자 실장을 맡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사과한 게 뭐냐? 이런 논란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선대위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태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저는 지적하는 부분 중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요 선거 전략 선대위 차원에서 통할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이거는 국민들도 이런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씨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하지만 여론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한 진보진영 시민단체는 김건희 씨 관련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했다가 5개 광고물법 위반으로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요. 이 상습 허위 경력자 영부인으로 괜찮느냐 이런 내용의 이제 광고를 게시를 했다가 광고물법 위반으로 철거가 된 겁니다. 자, 하중대 기자께서는 이런 김건희 씨 리스크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사실 이재명 후보처럼 바로 나왔을 때 다 밝히고 그거를 사과를 했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 중에 하나를 봤는데 이재명 후보 측의 사과하고 윤석열 후보 측의 사과 그 둘 중에서 어떤 걸 더 마음에 안 들어 하는가 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의 사과가 더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걸 보고 제가 이게 실기를 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일주일 정도 뒤에 결국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촉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밝혔어요. 그건 아주 저는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은 각각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지만은 원래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무슨 허위 날조 그런 수준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좀 과장, 왜곡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자세히 살핀 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뭐 대장동 비리 의혹부터 그다음에 또 형수하고 욕설, 그다음에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하고 뭐 김부선 씨와 관계 여러 가지 있지만 아주 짧게 간단하게 그냥 사과를 했지 이렇게 김건희 씨처럼 자세히 어떤 내용인데 내가 이러이런 부분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할 차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종대 기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하종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렁이는 지지율에 떠오른 안철수 후보입니다. 올해 3월 9일 대선까지 이제 67일 남았습니다. 오늘 나온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32.4%, 윤석열 후보 31.4%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 같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35.6%, 이재명 후보는 29.3%였습니다. 지금 오차 범위에서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주목한 조사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느냐 아니면 정권 재창출을 바라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한 달 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54.5%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여론도 한 달 전보다는 다소 오른 36.6%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네네. 변호사님,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전에 보신 것처럼 정권 교체 여론은 오히려 높아졌는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걸 저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정권 교체 여론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 여러 후보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뭐 심상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허경영 후보도 지지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다 그게 다 정권 교체 여론이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제1야당 후보이고 가장 강력한 후보인데 정권 교체 여론하고 그 윤석열 후보 개인의 지지율의 격차가 이렇게 큰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경향성이거든요. 정권 교체에 대한 경향성은 더 높아지는데 반대로 그 본인에 대한 그 지지율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열망이 국민들 사이에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변화가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실제로는 골든 크로스라기보다는 데드 크로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대 후보 진영에 이제 좀 이렇게 여론 지지가 떨어지면서 생긴 현상이지. 이 정도 수치면은 그러면은 좀 안정권 만족하세요? 제가 I am still hungry. 나 아직도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히딩크 감독. 1위 감독이 16강 진출 확정됐을 때 했던 4강을 향해서. 네,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 골든 크로스라기보다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해석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후보의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옛날에 최경주 골프 선수를 만나서 골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때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고개 안 들면 된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머리 들면 못 친다는 이야기를 해요. 선거도 정치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나 이제 이겼어 라고 고개 드는 순간 국민들은 굉장히 오만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가 떨어진 이유도 굉장히 오만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보면 그동안 계속 사과하고 절도하고 뭐 굉장히 국민들한테 이제 낮은 자세로 갔어요. 이제 그런 힘이 응축이 돼서 지금 이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절박하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고 한쪽에서 내가 이기는데 이렇게 오만하게 비춰지면 국민들은 그 여론에 즉각 반응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 어떤 업종과 달리 선거라는 게 국민 여론이 시시각각으로 이미지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1월 1일 돼서 이제 골든 크로스, 뭐 데드 크로스 뭐 되잖아요. 아직 선거 아직 60일 남았어요. 선거 60일은요. 세상이 몇 번 뒤집힐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이게 여론이 떨어져서 안 좋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감들이 지금 이제 선대위나 후보 본인한테 바로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여당은 또 여당대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기겠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완될 수 있어요. 이걸 얼마만큼 후보와 선대위가 잡아주느냐, 마지막까지 승부의 성을 놓지 않느냐. 옛날에 이회창 후보가요, 선거 당연히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청구동 찾아가서 김종필 총리 제발 손 좀 잡으시오 했는데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빈틈을 김대중 대통령이 찾아갔어요. 선거 역전됐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도 저는 나올 수 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남은 또 후보 단일화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 이현정 의원도 후보 단일화 얘기를 했는데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지지율이 10%가 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번 조사는 세계일보가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35.5%, 윤석열 후보 30.9%, 그런데 안철수 후보 10.3%로 두 자릿수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일정 안철수 후보한테 같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계속 지지율이 높다가 지금 떨어지면서 그 빈틈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볼 때 안철수 후보를 보수 진영의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 추세가 계속 간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한테는 단일화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낮으면 단일화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만 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단일화 과정에서 더 많은 이제 갈등 요소가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지금 본인의 자력보다, 제 개인적인 이것도 판단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두 자릿수로 계속 간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대선 전까지. 그럼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해서 자기로 단일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단일화의 과정과 방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논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당연히 국민적 지지도나 아니면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자고 하겠죠. 윤석열 후보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본인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하려고 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 단일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더 부각이 되고 그것은 절대로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단일화의 방정시 더 어려워지면 질수록 윤석열 후보는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윤석열 후보한테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두 자릿수로 올라간 안 후보의 지지율에 야권 단일화 이슈가 또다시 변수로 이렇게 떠올랐는데 단일화 변수를 두고 윤석열 후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 후보님도 한국 정치 발전의 역할을 많이 해오셨고 정말 상당히 비중 있는 정치인으로서 대선 출마를 하셨는데 다만 저나 우리 안 후보님이나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 열망은 마찬가지로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큰 차원에서 한번 소통을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라는 독설을 할 정도로 안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김종인 대표도 비교적 유연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단일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들을 또 후보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께서는 네.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점점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저는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 이제 우리 최진봉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이제 후보 단일화 할 경우 우리가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문제가 있어요. 네. 당시에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굉장히 바닥이었습니다. 거의 한 자리 숫자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당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는 월드컵 치르면서 아주 지지율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 단일화의 선거에서는 정말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와 지난번 또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문제 때도 보면 그 단일화는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두고 치열하게 논쟁이 붙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일화 여론조사 한다고 그러면 그럼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분들은 누구 지지하겠습니까? 이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 지지하겠죠. 왜냐하면 이 선거판 한번 흔들 수가 있습니다. 역선택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역선택 문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보수층들 내에서도 지금 후보 교체 여론이 꽤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이걸 가지고 단일화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안철수 후보가 합치자고 하면서 오면 좋은데 지지율이 10%대 넘어가면 안철수 후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본인의 정책 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점점 단일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또 방정식에 한번 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저는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건 국민의힘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발언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국민 통합의 그런 미래를 아마 제안할 것입니다. 나머지 분들과 유사한 정책적 연대를 통한 그런 연정이나 통합정부 이런 것을 아마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런 송영길 대표의 러브콜에 대해 딱 잘라서 노 하시던데요. 그 노가 그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보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 때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구상을 밝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최진봉 교수님, 예. 제가 궁금한 건 예. 진짜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와요. 어느 쪽이 더 힘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개인적인 생각은 두 번째에 좀 더 힘을 실고 싶고요. 야권 단일화를 견제하려는 포석이다. 그게 저는 더 크다고 봐요. 다만 그래서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네. 뭐 던져놓고 이게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든 그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러브콜을 계속 던지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반대를 하더라도 여권이나 이런 이제 이슈화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야권 단일화 일정 부분의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뭐 혹시나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지만 안철수 후보가 정말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다고 하면 그건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둘 다가 마이너스 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계속 주장을 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다만 저는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발언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또 이재명 후보가 다른 말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 당장 뭐 그런 뭐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뭐 대선 과정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 당장 그걸 손을 내밀어서 연정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다만 송영길 대표는 본인이 대표로서 대선에서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한다는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게 꼭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서 했다기보다는 야권의 이런 단일화에 뭔가 좀 파장을 일으키려는 의도를 갖고 하지 않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 입장도 궁금한데요. 안철수 대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0%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후보의 도덕적인 결함이라든지 또 가족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한 수권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깨끗한 대통령 그리고 유능한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잡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계속 오르고 있는데 단일화 생각은 아직 연습하시나요? 저는 당선대로 나왔습니다. 네, 안 후보는 자신이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의 러브콜에 대해서는 매몰차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헛된 꿈 꾸지 마십시오 이런 말까지 정확하게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시 산하기관 채용에서 석연찮은 정황이 나타났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이 2명을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2011년 얘기인데요. 당시에 경쟁률이 34대 1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채용된 2명의 아버지가 한 명은 2006년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김 씨는 최근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특혜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또 한 명의 아들은 최모 씨인데 2010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위원이었다는 겁니다. 이 최 씨가 하는 업체는 성남시와 114건의 계약을 체결해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네네. 논란 어떤 건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성남산업진흥원이 어떤 기관이냐면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이게 회사가 아니고 재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남시가 조례로 그 설립을 한 기관이기 때문에 원장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 위에 이사장이 누구냐면은 성남시장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장 그 원의 이사장이 누구냐면 은수미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도 선거가 있었지만은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때 성남시장으로 누가 당선이 됐느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공채를 했는데 딱 2명을 뽑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공교롭게도 한 명은 선대본부장 하셨던 분, 나중에 이제 백현동 그 시행사에 영입돼가지고 또 이제 큰 돈을 버셨다고 했고, 또 한 분은 또 인수위원 하셨던 분.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도 또 공채가 있었는데 그때는 한 140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4명만 합격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중에 한 명이 선대 본부장으로 아주 활발하게 일했던 사람의 아들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한 서너 명 이렇게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기관에 채용이 됐으니까 이게 뭔가 흑막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남산업진흥원과 이재명 후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2명을 선발했는데 2명 모두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다. 이걸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해서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과거에 몇 차례 수사를 했고 그 수사 내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이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다시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는 증거는 없어요. 뭐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봐서 이런 사람의 자녀가 들어왔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기하는 쪽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 자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성실하게 해명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직접 해명이 들어오면 그것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랭킹 만나보시죠. 정쟁의 중심에 선 공수처 얘기입니다. 공수처가 출범 1년을 앞두고 잇단 구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 중 88명이 통신 조회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아무런 직책이 없던 지난 10월 5일 날 공수처에 통신 조회가 이루어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국내 언론사 기자 약 120여 명이 통신 조회 대상이 됐고요. 국내 언론사뿐이 아니라 아사히와 도쿄신문의 서울지국 소속 기자들도 이 논란에, 통신 조회 논란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혁재 변호사님. 네.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볼 수밖에 없어요. 83조에 통신비밀의 보호라는 제목하에 규정이 있는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도 통신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3항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상 필요할 경우에는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통신사에 전화해가지고 누구누구 통신자료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요청서가 필요해요. 그 요청서에 요청 사유, 그 사람과의 관련성, 필요한 범위 이런 것들을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수사의 목적이 없이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통신 자료를 받으면 형사처벌되는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징역 5년 이하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이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공수처는 아무나 수사할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예. 고위공직자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데가 공수처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국회의원들 88명이 됐지 100명이 됐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은 공직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치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가 공직자입니까? 아니고 네. 기자가 공직자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외국 언론사의 기자를 보고 공직자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건 전혀 말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진우 공수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공범일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예. 그 기자 120명 외국 소속 기자 몇 명 이런 사람들이 공범으로 엮일 수가 있나? 제가 봤을 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4항에 요청서를 갖다가 밝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는지 사유가 적혀 있을 거고 그 사유가 적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형사처벌 받을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두고 여야의 충돌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경에 물어보면 수사의 기본이랍니다.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요. 수사의 기본이라고요? 사퇴하는 게 기본이고 감옥 가는 게 기본입니다. 김진욱은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합법적인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야당이 사찰이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 내역에 야당 의원이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벌인 것입니다.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하고 있는 야당 뒷조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 반드시 해체시키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폭락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의 심각한 내용, 이걸 외부로 눈에 돌리기 위해서 이런 뻔한 술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네,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전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글쎄, 윤호중 원내대표도 본인이 통신조회를 당했다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걸 묻고 싶고요. 저는 이 공수처 설립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정기관을 새로 만드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정기관이라는 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조금만 생각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검찰도 보면 내부 감찰이 있고 법무부 감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검찰 권력을 통제를 하는. 그래도 이 정권에서는 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그래서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 뭐 등등을 이제 이유를 들면서 세운 게 어디겠습니까? 공수처잖아요. 네. 근데 공수처면 그러면 공수처가 이 검찰, 기존의 검찰의 수사 방식과는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공수처장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도 하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왜 생기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라든지 이게 이번에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지금 이게 합법과 불법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과잉으로 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 정신에 개인의 이런 정보의 자유라든지 이런 걸 침해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그냥 다 해버린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1년에 하는 사건이 300 몇십 건인데요. 그중에서 이 통신조회를 한 게 280건입니다. 80만 건입니다. 전국에 있는 3,000명의 검사가 50개 지검에서 한 거예요. 근데 공수처 단일기관에서 수사도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거기서 12건 사건 중에 지금 드러난 것만 한 180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핵심 유력 인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공수처는 누가 통제합니까? 이거 조사 누가 합니까? 감사원이 할 수가 있어요? 내부 감찰이 있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이런 세계 유례 없는 지금 권력기관을 만들어 놨어요. 바로 그 부작용들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왜 공수처가 이런 기관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되는지를 아마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네, 여야 후보 역시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의 직권남용이나 부실수사나 검찰의 범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에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아마도 이게 불편한 사람들은 철폐하고 싶을 것 같은데 저는 공수처에 의해서 자신들의 문제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때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께서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지금 최지문 교수님, 윤석열 후보는 구속수사까지 해야 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공수처 존폐 논란으로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가 너무 과하게 얘기하신 거고요. 공수처장 지금 고소돼서 조사받게 돼 있어요. 지금 고소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수사하겠죠. 그런 이제 일단 검찰이든 공수처든 이게 통신조회, 저는 기본적으로 통신조회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 걸 비판적입니다. 공수처가 그렇게 많이 한 거 너무 광범위하게. 뭐 불필요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모든 걸 다 밝히지 않았으니까. 광범위한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검찰도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통신조회라고 하는 게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 그 피의자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조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위치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통신 내용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소유가 누군지를 보기 위해서 통신조회를 하는 건데 이게 법이 너무 느슨하게 돼 있다 보니까 통신조회를 그냥 무작위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것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처의 잘못은 이걸 너무 광범위하게 불필요하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모든 걸 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까 정혁진 변호사 얘기처럼 그 요청할 때 요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만약에 필요하면 다 공개하고 왜 이 사람은 왜 했는지 이게 정말 수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밝힐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검찰이 안 했던 걸 공처가 한 건 아니고 공처가 과하게 한 것은 비판할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사찰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올렸던 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본인과 측근의 업무용 휴대전화 14개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공개를 하면서 국가기관의 전방위적인 사찰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본인과 측근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위적인 사찰이고 조작이고 공작이고 감사고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불법 수단조차도 거리낌 없이 동원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자, 야당일 때는 사찰이고 또 여당일 때는 합법이고 여야 모두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이게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지 여부는 수사 목적의 정합성이 있는지 여부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법상에 요구할 수 있는 통신 자료가 뭐냐면은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그다음에 주소 가입일, 해지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만 있으면은 밝힐 수 있는 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무지무지하게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거든요. 대법원 판례 중에 이 관련된 판례가 어떤 게 있냐면 수사기관이 정보자료 제공 요청 권한을 남용했을 때에는 위법하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 목적에 대한 정합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뭐 사과는 당연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도 추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번 논란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수사 능력도 형편없어. 수사 방법도 모르고 수사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차장 임명해 놓으니까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결국은 우리 김진욱 처장도 그러니까 지금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마워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 그건 지나친 말씀입니다. 지나치긴 뭐가 지나쳐요? 저희가 윤 후보님에 대해서 한 것이 3회, 중앙지검에서 한 것이 4회, 그 배우자님에 대해서 한 것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 그런데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 그건 저희는 검찰에서 통신 자료 조회한 게 59만 7천 건, 그 다음에 경찰에서 한 게 187만 7천 건이고 저희가 135건입니다. 330만 건 처리하면서 통신조회를 282만 건 했어요. 왜 그 사건 처리는 쏙 빼고 통신조회 282만 건 한 것만 이야기합니까?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통계는 못 보고 지금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202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